치료자가 자신의 개인 경험 속에서 환자의 내적 대상 세계의 파편을 발견한다면 주관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끼는 내적 화생물인 과거의 대상들과 변형될 잠재력을 지닌 외부적인 새로운 대상들의 차이를 환자가 구별하도록 도울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서게 된다. 예를 들어 치료자 M은 자신이 환자 N의 측면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 치료자 M은 의식 수준에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제가 제 고통을 N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고 표현된 메모상의 실수는 치료자 M이 환자 N에게 보인 단조로운 반응이 환자에게 자신의 고통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 전략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치료자 M은 환자 N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결국 그 고통을 발견했고 이를 사실대로 지옥 같다고 표현했다. 그 결과 환자 N은 1차원적인 자기 경험으로부터 벗어나 죄책감, 공감, 따스함, 우울, 불안이 포함된 더 새롭고 충만한 자기감을 갖게 되었다. 경계선 환자는 거의 당연한 일인 듯이 개인 경험의 상당 부분을 사전에 차단해버린다. 그렇게 치료자 M처럼 지옥 같은 느낌에 대한 인식을 자기 노출하는 것은 환자가 자신의 내적 세계에서 연결을 만들게끔 도울 수 있는데 이는 그동안 환자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작업이다. 볼라스는 환자가 치료자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정도까지는 치료자의 역전이가 환자의 연상에 대한 여분의 자원이 되며 심한 경우에는 치료자의 자유연상만이 정보를 처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연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에 이어지는 사파는 환자가 진정한 감정들을 느끼기 위해 치료자를 필요로 했고 치료자를 통해 자기 마음속에서 인간적인 반응을 허용할 수 있었던 상황을 담고 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후에야 여성 환자 M과 그녀의 남편은 한 여자아이를 입양했다. 가족이 된 시점으로부터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부부는 자녀인 트리시아에게 자폐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적 간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점점 분명히 깨닫기 시작했다. 트리시아는 발작장애도 갖고 있었으며 길고 고되며 고난이 뒤따르는 치료를 받아야 했다. 환자 M은 트리시아가 8세 되었을 때 본인의 반응성 우울증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치료실을 찾았다. 치료를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을 무렵 환자 M은 회기가 시작되자 남성 치료자 N에게 2장의 한 컷 만화를 보여주었다. 이 번역을 하는 사람의 무의식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 원문을 보면 그냥 her therapist Dr. N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자기의 테라피스트인 닥터 N이라는 듯 그냥 N 박사라는 박사를 명칭을 번역을 안 하는 것도 재미있고 그냥 N이라고 분명히 원서에는 닥터 N이라고 그래서 경어를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는 허 테라피스트라고 얘기함으로써 남성인지 여성인지 밝히지 않았어요. 원서에 없는 남성을 왜 여기다 표기했을까? 남성 치료자 N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드러낼 걸 드러내지 않은 부분, 닥터라고 표시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드러내지 않아도 될 것을 드러낸 부분이죠. 그 묘한 역동이 일어나고 있죠. 번역을 하는데 한 문장을 번역하는데 그 속에 하나는 숨기고 하나는 없는 것을 끼워 넣었어요. 이 역동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나는 이걸 한번 보다가 아주 재밌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번역하면서 번역도 하나의 창조적인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본인들의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작용하는 어떤 구체적인 예로 보여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혹시 이 번역한 사람이 약간 조금 남성인데 치료를 했던 분한테 어떤 약간 좀 무시당한 경험이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우리 판타지를 불러일으키죠. 남성 치료자라고 딱 집어 말하는데 그 원저자는 남성이라는 말을 밝히지 않았는데 번역자가 갑자기 꼭 끼워 넣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닥터하고 남자하고를 같은 걸로 본다는 그런. 그럴지도 모르죠. 예.
그러면 그뭐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젠더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개의 권위가 지금 여기 같이 연결되죠. 남성이라는 권위와 또 하나의 닥터라는 권위. 근데 하나는 드러내고 하나는 숨기고 뭐 이런데 원저자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표현을 나와서 재미있었던 거예요. 한 만화에는 어떤 환자가 어떤 치료자를 향해 불도저를 몰면서 치료자의 질문과 관련해 어떤 특별한 기억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두 번째 만화에는 어떤 환자가 치료자의 숨어있는 적대감에 대한 무신경한 태도로 말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다. 그 만화들을 통해 분노에 대해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냐고 치료자가 묻자 환자는 치료자가 너무 진지하다며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말했다. 그러면서 냉정한 태도로 딸이 최근에 발작을 일으켰던 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치료자 N은 최근 딸의 상태가 안 좋아진 것에 대해 무미건조하게 말하는 환자 M의 태도를 심상치 않게 여겼다. 환자 M의 무덤덤한 언급으로는 그간의 고난을 가늠할 수 없었지만 환자의 가족은 비극적 사건을 연달아 겪어온 상태였다. 치료자는 몹시 괴로운 이 사건들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이 환자에게는 있을 법한 일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이 우울한 가면은 환자가 가진 성격 구조의 중요한 측면도 아니었다. 그동안의 치료를 통해서 환자와 치료자는 알코올 중독 과정에서 자란 환자의 유년 시절 경험과 환자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 사이의 연관성을 상당 수준 이해할 수 있었지만 환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끈질긴 소외감과 무력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러나 환자는 늘 그랬듯이 자신이 뛰어난 위기관리자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킴으로써 혼란스러운 감정을 덮어버렸다. 환자는 신경과 전문의의 염려가 심하다며 딸을 입원시켜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딸의 정형외과 주치의가 말하기를 꽤 오랫동안 미루기만 해왔던 교정 수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곧 끝나버릴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지난 회기 후에는 딸의 정신과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딸의 시민성 두통이 환자의 시어머니가 사망한 시점에 처음으로 발현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환자는 딸과 꽤 친밀한 관계였던 시어머니가 6년 전 신부전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 일을 몸이 건조한 어조로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치료자는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들이 환자의 가족 모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리라고, 어린 소녀에게는 혼란스럽고 4살 배기 소녀의 부모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었으리라고 생각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지켜보던 치료자는 환자의 절제되고 감정이 없는 표현 방식에 의구심을 품었다. 그리고 환자가 이야기를 지속해 나갈수록 트리시아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에 대한 걱정이 커져갔다. 치료자는 몸이 아픈 아동의 정신과적 평가에 특화된 병동으로 트리시아를 입원시키기 위한 준비 조치들을 머릿속으로 구상해보기 시작했다. 환자의 안일한 태도에 자극을 받던 치료자는 점점 증폭되는 자신의 우려를 비롯해 트리시아가 받아야 할 치료의 시급성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 치료자는 그전에도 감정은 인간의 관계 맺기를 풍성하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부분이지 어찌할 수 없는 취약함을 보여주는 신호가 아니라는 사실을 환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면서 비슷한 언급을 수차례 했었다. 그리고 환자가 딸의 치료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긴박함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대답했을 때 치료자는 긴박함 또한 어떤 임박한 위기에 대한 감각이라고 언급했다. 치료자는 환자가 자신의 마음속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때 비인간적인 특성을 가졌던 환자의 상황 판단이 조금씩 인간적인 특성을 띠기 시작했다. 환자는 딸에 대한 걱정과 자신이 부모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추상적인 방식으로 표현했다. 치료자는 환자의 가족이 처해 있는 걱정스러운 상황과 환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 사이의 격차가 치료자의 내면에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고, 그러자 상황에 대한 환자의 인지적 평가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환자의 내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당혹감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좋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여러 여러분 네. 느끼는 것을 좀 나누어 보죠. 이 케이스에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상황을 아주 무미건조하게 그냥 주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어떤 환자를 겪으면서 힘들었던 어떤 치료자의 모습인데, 그런데 여기서 치료자는 내담자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불안함을 계속 자기 역전의 속에서 느끼면서 이 역전이를 충분히 소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어쩌면 자기가 느끼는 이 내담자가 하고 있지 않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고 싶은 욕구가 지금 계속 액팅아웃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계속 주어서 일렀더니 자꾸 부모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일렀더니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다고 이분은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정한 치료적인 변화인지 어떤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 사례를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스스로 정말로 이렇게 긴박함이라든가 아니면 딸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바꿔야겠다라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은 치료자가 주는 압박감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건가 하고 이렇게 좀 압력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습니다. 좋아요. 예. 지금 마치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만나는 친구들은 대부분 정상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어떤 공격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있죠. 특별히 이제 종교나 신앙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나를 강요하지 말아라, 아니면은 나한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오게 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제 위치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설득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노출일 수도 있는데 제가 겪었던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갈등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들을 되게 강조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뭐 이런 과정들을 겪고 공부를 하면서 보면 이거는 내가 본인의 그 자발적인 생각을 유도해낸 게 아니라 내가 외부적인 압력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좀 비틀어놨나? 라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앞에 부분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게 자기 노출이 물론 도움이 되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했던 것도 조금 더 스스로 생각해 볼 시간을 주고 공감하는 부분에서부터 자기 생각을 유도해냈어야 되는데 좀 저는 제 입장이 또 이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강요를 아니면 강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랬나라는 뭐 제 위안을 하면서라도 어쨌든 조금 제 목적에 좀 저를 찾아온 친구가 끌려갔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케이스도 약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가요. 근데 목사님 경우에는 영성 지도자의 입장과 어떤 상담자로서의 역할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충분히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테라피스트로서 임하는 태도가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어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학파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 어느 게 맞고 틀리고는 아닌데, 저도 우리 김태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정서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분의 정서를 함께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상담 과정에서 이런 프레셔를 많이 느껴요. 저러고 있으면 큰일 나는데 내가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 욕구가 생겨난, 그러니까 네가 못 돌보면 내가라도 돌봐야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오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역전이 저항으로 이게 번지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간접적으로밖에 도울 수 없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돕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 내가 돕는 이 내담자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서 이분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저 주위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직접 개입을 해서 당신이 어떤 통찰이나 어떤 정서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라도 우선 보호하자. 이건 응급조치야. 그래서 긴박성으로 막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긴박성 자체가 역전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게 주관적인 역전이가 섞일 수도 있고 객관적인 역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결국은 그 만약에 어머니가 왔다가 어머니하고 함께 지내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것은 결국 어머니여야 된다. 내가 강요를 해서 한두 번은 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어머니의 심리 상태가 어떤 혹은 어머니의 이고의 단단함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몇 세션에서 내가 잘 가르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 에듀케이션 목적으로 혹은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분석 과정이라는 그래서 페인풀하고 롱텀 장기적인 어떤 시야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려움이에요. 이걸 참아내는 게 참 어려운 거지. 역전을 컨테인 한다는 게 내가 충분히 돕지 못한다는 어떤 길티 의식이 오기도 하죠. 저 아이를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든 이 사태를 막아줘야 되는데 근데 정말 어전시라고 한다면은 내가 할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정말 이머전시 케이스를 돌볼 사람들에게 이 역할이 있는 거지 상담자에게 그 역할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사회복지사가 하거나 병원 관계자가 하거나 그 가족의 누군가가 나서서 할 그런 어전시라고 한다면 근데 그게 아닌 한은 우리가 너무 깊이 개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내담자 스스로의 심리 변화가 일어나서 이 일들이 내담자 스스로의 통찰을 기반으로 내담자 스스로의 정서를 기반으로 어떤 동기가 부여돼야 되는데 그 동기가 강요된 동기가 되게 되면 내가 이분을 10년 20년 계속 이런 이분을 푸시하면서 돌볼 것이냐 하는 어려움이 생기죠. 여러 사건에 대한 환자 애매의 무심하고 반복적인 언급과 반응은 환자가 인간적인 사랑, 상처, 상실, 증오, 애도의 격정적인 측면에 과도하게 적응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환자가 보였던 무심함의 전이도 그렇게 이해되었다. 환자는 이기적이고 만취한 어머니의 그늘에서 자란 무력한 아이로서의 기억을 갖고 있었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통찰을 말로 쉽게 표현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찰적인 이해만으로는 자신이 갇혀있는 정서적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없었다. 환자는 정서를 구체화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꿀 수 있기를 무의식적으로 소망했다. 그러나 소망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환자는 스스로 자동 기계가 되고 말았다. 여기서 치료자의 정서적 기여는 환자가 본인의 소외감, 미숙함에 대한 공포, 그리고 당혹감을 인정하도록 돕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어떤 케이스를 프레젠테이션하는 방식이 자기의 이론적인 근거를 배경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납득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납득이 되지도 않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은 임상에서는 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굉장히 주지적인 측면에서 도와준 것처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례에서도 정서적으로 이분을 도와주고 싶은 어떤 패션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분이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어쩌면 의식화하지 못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정서에 대한 공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의식화하지 않고 방어하고 있는 그 정서들을 내가 공감해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주지적인 측면으로 본인은 해석을 해서 이 케이스를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분이 여러 가지 애쓰는 과정 속에서 정서적인 측면을 내담자가 픽업했다고 한다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애써주는 자기를 돌보는 대상으로서 임상가를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분의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자녀를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정서가 풍부해지는 결과가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이론 측면에서 무리하게 케이스를 구성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워요. 임상적으로는 이분이 훌륭한 임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케이스 스타디를 하지만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자연과학적인 케이스 스타디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가 임상적인 케이스 스타디는. 그래서 어떤 해답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그냥 이론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어떤 무리한 경우들이 있는 거죠. 로젠펠드는 소통을 위한 투사적 동일시 사용과 심리적 현실의 부정을 위한 투사적 동일시 사용을 구별했다. 전자에 해당하는 상황일 때 환자는 치료자의 해석을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후자에 해당하는 상황일 때 환자는 동일한 해석도 강제적인 끼어남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구별 방식은 투사된 내용물이 치료자로부터 환자에게로 되돌아가는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 환자 M이 딸 트리시아의 문제에 대한 의식적으로 어떤 걱정도 하지 못했을 때 치료자 N은 트리시아의 상태에 대한 자신의 염려를 환자에게 억지로 떠밀 수 없었다. 그렇게 해본 염려와 같은 고통스러운 반응은 참을 수 없는 것이며 투사적 대피를 통해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확인시켜주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회귀가 진행되는 동안 치료자의 염려가 점점 커지면서 환자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의 상황이 치료자에게 강렬한 감정을 유발하고 있으며 그런 감정은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상당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환자는 치료자의 반응 속에서 자기의 측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자면 자기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케이스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 이론적인 근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줘서 이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라기보다는 여기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과정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내가 아까 뭐 설명드린 대로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들이 장기간에 일어나는 동안에 이 내담자 스스로가 돌봄을 받는 체험들이 일어났다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환자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의 상황이 치료자에게 강렬한 감정을 유발하고 있으며 그러한 감정은 다뤄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게 자기 안에 있는 이 베타 요소, 자기가 어쩌지 못하는 이 어떤 덩어리들을 수사의 동의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주었는데 상담자가 이걸 끙끙 앓으면서 거기에 압도되지 않고 그걸 소화하면서 뭔가 그 소화된 상황에서 자기에게 계속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 자기 같으면 그것을 어떤 의식으로 가져와서 어떤 생각으로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죽을 것 같은 경험이 그걸 감히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비온이 얘기하는 알파 펑션이 없으니까 이걸 해독할 그 속에 있는 독소가 있는 이걸 자기는 이거 해독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던 이것을 선생님한테 계속 투사하니까 선생님은 그래도 그 상황 속에 압도돼서 사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자기를 돌보고 있는 체험을 오랫동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서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본다면 충분한 컨테인먼트와 해독작용을 통해서 내담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상담자가 함으로써 내담자 입장에서는 상담자와 동일시가 일어나요. 그리고 상담자가 저렇게 어려운 것 나는 감당을 못해서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느낌도 없는 쪽으로 이걸 부인하고 어떤 분열시켜버렸던 불쾌한 어떤 것들 덩어리들을 상담자가 소화해내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공감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변화가 생겨났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 케이스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소통을 위한 투사의 동일시와 심리적 현실의 부정을 통한
투사액 동일시 사용을 로젠펠드가 구별했다고 하는데, 이론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것도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봐요. 자꾸 분석해내는 것.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투사액 동일시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저는 그냥 이해를 해요. 모든 투사액 동일시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투사액 동일시에는 소통의 기능은 기본적인 기능이고, 거기에 그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적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자기 안에서 자기가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려면 결국 자기 안에 가두어두지 않고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어떤 부정을 위한 투사액 동일시가 있는데, 부정을 위한 투사액 동일시 자체도 이미 커뮤니케이션 펑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경우에는 이렇고 어떤 경우는 이렇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키포인트는 이런 심리적 현상의 부정을 위한 투사액 동일시 사용일 때, 그러니까 아마 로센펠드가 얘기한 소통을 위한 투사액 동일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잘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더 앞서서 드러났을 때는 해석적인 접근에 잘 반응하더라 하는 경우고, 심리적 현실의 부정을 위한 투사액 동일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석적인 접근이 굉장히 어렵더라 하는 이런 구별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후자의 경우에 자기가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내보낸 경우죠. 이 지금 로센펠드 후자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 환자가 동일한 해석, 그러니까 소통을 위한 투사적 동일시의 경우에 사용했던 동일한 해석을 했는데, 이때 강제적인 깨어남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강제적인 깨어남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가 원저자는 뭐라고 썼길래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더니 얘기는 forced re-entry라는 표현을 썼어요. forced re-entry인데, re-entry라는 말이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 재진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진입이라는 얘기를 저는 이렇게 그냥 소화를 하고 싶었어요. 강제적으로 깨어난다고 표현했지만 그게 아니고, 이 내담자 입장에서는 강제적인 재경험으로 체험되거나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깨어남이라고 하는, 마치 어웨이크닝이 된다면 이거 뭐예요? 이 해석이니까 해석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강제로라도 거기서 통찰을 얻었다는 개념으로 이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강제지만 좋은 거다. 통찰이면 깨어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직 스스로 잠 깨어나지 못하면 흔들어서 깨웠으면 이거 좋은 결과가 됐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경험은 페인풀한 경험이기 때문에 분열시켜 놓은 경험인데, 이 분열시켜서 한 이런 것들을 다시 체험하도록 한다는 거, 다시 그러니까 그 고통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다. 근데 본인이 스스로 이걸 감당할 만한 이고 스트렝스가 생겨서 스스로 이걸 소화 나가는 게 아니고, 강요해서 다시 체험하도록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고문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해석이라는 건 좋은 거니까 이 사람이 싫어하더라도 해석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면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보다는 해석을 앞세워서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통찰을 주고 싶어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어쩌면 이 케이스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죠. 이 하나의 번역이 이런 연상을 저한테는 일으켰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잠깐 나눠보시죠. 제가 경험했던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 자매가 어떤 뭐랄까 그 둘이서 이야기하는 게 서로 다른데 뭔가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은, 동생이 그 어릴 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언니가 할머니 집으로 보내줬다. 그런데 언니가 하는 말은 거기에 한 2, 3년 정도 보내진 걸로 이야기했고요. 근데 동생은 그거를 나중에 한 3년 지나서 하는 말이 3일이었다. 이틀 3일이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때 또 동생은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는 언니를 할머니 집에 보내놓고 나는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언니 걱정만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엄마는 항상 언니만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간격이 언니는 할머니 집 보내줬다가 긴데 엄마는 병원에서 잠시 한마디 아유 언니는 잘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한마디를 그냥 어린 시절 내내 한 말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둘 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 둘 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이틀 3일이었고 엄마는 한두 마디 했는 거 가지고 동생은 길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가 냐면 야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처음에 다시 이야기 돌아가 보자. 왜냐면은 너무 견고하게 자기는 2, 3년처럼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말하자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 어떤 면에서는 실제 사건은 2, 3일인 걸 알면서도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그걸 하나의 판타시처럼 만들어 버려서 긴 기간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도저히 이야기가 길다는 전제하에서는 제대로 이야기가 못 되니까요. 거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며칠간 있었느냐, 그때 왜 그랬느냐를 다시 시작을 해보니까 오히려 아 그러면 좀 이미 컸으니까 좀 엄마가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하네요라고 이런 일을 벌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 리엔트리라는 말이 그냥 여기서 말하는 강제적 깨어남이라는 표현이나 리엔트리라는 말이 어쩌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 정신 상태가 그랬을 경우에는 그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리엔트리함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판타시를 깨어나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게 뭐 그런 의미도 되지 않을까. 아주 번역자를 잘 살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건 충분히 타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해석에 대한 이게 임상적인 인사이트가 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해석을 받아들일 상황에 있을 때는 해석을 순조롭게 받아들이는데 내담자는 지금 정서적인 문제 이슈 때문에 매몰되어 있는데 여기다 통찰을 주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것을 새로운 트라우마로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제 경험이라고 리엔트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다시 통찰을 얻는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소화한다기보다는 지금 심리적으로 지금 분열 상태에 있거나 어떤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있는 사람에게 해석을 했을 때 현재 분열적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해석이 됐을 때 느끼는 정서가 치매로 느낀다. 그러니까 과거의 트라우마로 같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소통을 할 만큼 소통을 원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투사의 동의시라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해석이 자유스럽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어떤 심리적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경우에 투사의 동의시가 사용되는 이 순간에는 지금 어떤 해석적인 접근도 침해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이때는 해석을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로센페트가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원문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로 저에게는 받아들여지는데 그 부분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머지 부분 마무리할까요? 환자 M과 치료자 N 앞에 놓인 과제는 환자의 정서 경험을 다시 일구어 나가는 것 너머로 확대되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자기를 경험할 수 있는 환자 M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손상되어 있었다. 치료자가 환자 자기의 참기 힘든 측면을 견뎌내고 환자가 유발한 고통을 드러내 보여주자 환자는 투사적 과정에 내재된 긍정적인 접촉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비록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환자는 자신의 무심함을 저버리고 새로운 범주의 경험, 즉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유발되거나 유지되지 않는 한 결코 일어날 수조차 없으며 다른 사람 없이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자기 경험의 일부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다른 분들 특히 스턴의 얘기를 인용을 했는데 아주 멋진 얘기를 했죠. self with other라는 것,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자기라는 얘기, 마치 이건 하이데거의 얘기 속에 being in the world라는 용어를 지금
차용해 온 것처럼 느껴져요. 세계 속의 자기. 이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아주 금과 옥조처럼 쓰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정신분석 속에 철학적인 사조들이 여기저기 출처를 밝히지 않고 멋진 다른 용어로 변형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셀프 위드 어더라는 게, 어더는 결국 월드죠. 셀프 with the world니까 셀프 in the world란 말 같은 얘기들이죠. being in the world란 얘기죠. 우리가 실존이라고 하는 건 이 세계 속에 던져진 실제 존재이기 때문에 대상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자기 생각만 할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멋진 표현을 하고 있지만 임상적으로 대상 관계적으로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적절한 대상이 되어주는 것 자체가 임상에 도움이 된다. 그 철학적인 이런 멋진 용어 너머를 우리가 보면 임상적으로는 심플한 얘기예요. 그런데 멋진 용어가 여기 등장했을 한 거죠. 셀프 위드 어더라는 이 처음은 그러니까 자개적 상태로부터 대상과 함께 있는 세계로 나아가는 거니까 자기 세계로부터 대상 세계로의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적절한 대상이 되줌으로써 자기 안에 갇혀있는 자개적인 상태에 있는 이 대상들과 우리가 교류하는 이런 체험을 이분들에게 줌으로써 이분들 스스로 세계와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마지막 부분을 철학적인 숙고로 이분이 논문을 마무리해서 재미있어요. 박사님, 저는요, 예. 요즘 현재 겪고 있는 대상관계 속에 겪고 있는 문제들 오늘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제가 그러시구나. 뭐 전문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은 생각 그리고 또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뭐라고 이제 견해를 덧붙이기는 상당히 어렵고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군요. 이래님 이제 앞으로는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시지 마세요. 인생의 전문가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전문가고 예술의 전문가들이고 가족관계 속에 여러분들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걸 너무 주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정서적으로는 네. 나는 아는 것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지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서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바르게 소화해내는 것. 어쩌면 정서적인 것, 경우에 따라서는 영성적인 것, 어떤 경우는 철학적인 것, 그 예술적인 것, 이것들이 하나의 삶을 각각 다른 영역에서 보는 거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가 점점 넓어짐으로써 우리 셀프 자체가 좀 더 응집력 있는 셀프, 그리고 어떤 아까 얘기한 이 세상을 다 품어낼 수 있는 자기가 돼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전문가라는 그런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해 나가면 좋겠어요. 예, 감사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 케이스 다루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결국은 사실 언어가 이제 상징이 체계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순간 우리는 상징을 통해서 나가니까 어쩌면 우리가 말하지 않았을 때는 공감이 되는데 말하는 순간 공감이 안 되는 수도 있다는 그래요.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케이스가 아까 교수님도 그 보신 것처럼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건데 그걸 글로 쓰다 보니까 근데 한순간에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 성경을 읽을 때도 보면은 짧은 한마디인데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냥 딱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한순간의 이야기지만은 그걸 이제 그 뭐랄까요 행과 행 사이에 행간을 잃는다 그럴 때에 정황들이나 문화적인 거나 둘러싸고 있는 이런 세계를 보는 점 아까 in the world라고 하셨는데 그 world를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그냥 그 문자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상징만 있는 게 아니고 감싸고 있는 말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치료자 입장에서 환자를 대할 때 그 말과 말 사이를 읽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이 던져주는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정서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공감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담자 스스로도 자기가 그걸 애써서 안에 있는 거를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정서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말하자면은 자기가 느끼고 경험하는 거를 부정해버리는, 그러니까 꼭 심볼릭하게 표현이 되어야만이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자나 상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판타시라는 거를 제쳐둘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어떤 큰 세계를 구성하는 판타시라는 속에서 내담자들을 대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풍부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은 나눔 주셔서 고마워요. 또 우리 다른 선생님도 좀 나누시죠. 네, 저는 오늘 공부하면서 이 치료자의 자기 노출이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는 또 한편으로 되게 공감이 되기도 하거든요. 누군가가 자극해주지 않으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감정이 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자기 노출을 통해서 되게 좋은 촉매제 역할을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과도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된다면 가지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를 또다시 공격하는 그런 뭐 좀 침해하거나 뭐 좀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되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김태희 목사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현대정신분석의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감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공감은 굉장히 의식적, 무의식적인 아주 전체적인 어떤 공감들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공감만 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인 공감, 이 양편을 다 살펴가면서 하는 작업이라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이분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어서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부정하고 있다는 정서들을 체험하도록 가야 되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 지점에 가야 되고 해석이 필요하고 한데, 항상 우리가 내담자를 대할 때 현재 지금 이 상태에 있는 현재 나와 있는 이 대상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치료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너는 이 정도는 알아야 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라. 너는 이거밖에 안 되라고 부인하는 거죠.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능성을 보시지 말고 현재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대할 때도 이상적인 자아를 가지고 내가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하면서 셀프 어택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 버려요. 그렇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지질이 못 났을까, 항상 나를 탓하는, 내가 지금 이 상태가 나로서는 지금 최선이고 내가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내가 좀 더 잘하면 이런 게 갈 수 있어라는 건 하나의 목표일 뿐이지, 현재 나를 이 이상적인 자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이게 우울증을 가져오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 하시수포 이거 초자를 없애야만 임상적으로 살아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시한 초자 기능을 하면 안 돼요. 내담자를 우울하게 만들려고 내담자를 파편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한다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대상, 생명체를 우리가 보호하면서 이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분을 돕는 것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마치 우리가 무생물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계를 대하는 것처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아라고 우리가 끌고 가버리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대상을 해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남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